네, 한국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재 8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는 이제 대도시권이라는 건데요. 대도시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도시 내부 구조였죠. 그래서 도시 내부 구조는 하나의 도시, 중심 도시라고 하는 그 중심 도시의 내부가 도심, 부도심, 외곽, 그리고 중간 지역으로 구분되고 그 지역들의 특징이 어떤지에 대해서 살펴본 거라면 대도시권이라는 개념은 중심 도시가 중심 도시가 있습니다. 중심 도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도시 내부, 이 중심 도시 안에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도심하고 부도심하고 중간 외곽 지역이 이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심 도시를 살펴보는 게 아니라 중심 도시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범위까지 묶어서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도시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심 도시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 중심 도시와 중심 도시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 여기까지 합쳐서 대도시권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중심 도시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이 범위를 정할 때 통산적으로 뭐가 가능한 범위를 얘기하냐면 통근하고 통합 거리를 얘기합니다. 통근 통합 가능 거리까지를 대도시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도시가 있고 그 도시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같이 묶어서 대도시권이라 얘기하고 그 도시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통산적으로 통근 통합권 이 범위를 얘기합니다. 이걸 예시로 들어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울이라는 중심 도시가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중심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안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종로, 중구에 해당하는 도심이 있었고 강남, 서초, 금천에 해당하는 부도심이 있었고 그리고 도봉구, 노원구 이런 데 해당하는 외곽 지역이 있었죠. 이 서울로 통합하는 범위를 이렇게 묶어보면 서울로 통근 통합이 가능한 범위를 이렇게 묶어보면 통근하고 통합이 가능한 범위를 묶어보면 여기 범위는 통상적으로 어디까지가 되냐면 수도권까지가 될 겁니다. 수도권. 다시 말하면 경기도하고 인천 이 지역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서울하고 이 수도권을 묶어서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도시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대도시권의 개념이. 그러면 이렇게 대도시권이 형성된 형성 원인은 뭘까요? 형성 원인은 뭘까요? 대도시권은 과거에 비해서 현재 더 넓어졌겠죠. 넓어졌고 이렇게 형성된 원인을 몇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중심 도시에서 뭐가 발생했냐면 지적 불이익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중심 도시에서 지적 불이익이 발생한다. 지적 불이익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무 많이 모여서 발생하는 불이익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에 사람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발생하는 불이익이 돼요. 그래서 서울에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땅 가격이 상승하죠. 집가가 상승하니까 당연히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체증되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런 것들을 직접 불이익이 발생해요. 그 중심 도시에 너무 많은 게 모여서 발생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심 도시가 가지고 중심 도시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걸 뭐 해야 되겠어요? 분산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을 취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원인입니다. 대도시권이 만들어진 두 번째 원인. 그럼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취하겠어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경기도나 외곽 지역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데 나가서 서울 사람들 보고 경기도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살아라 이러면 나갈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살기 좋은 곳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도시라는 걸 만듭니다. 서울이 가지고 있던 기능들을 하나씩 가지고 나와서 만드는 도시. 예를 들면 안산 같은 도시예요. 안산은 서울이 가지고 있던 공업 기능을 가지고 나온 도시가 되고요. 가천이라는 도시도 있습니다. 가천은 서울이 가지고 있던 행정 기능을 분담하는 도시고요. 등등등등 이런 게 있어요. 이성도시. 서울이 가지고 있던 기능을
가지고 나가서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기능에 종사하거나 그 기능의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은 그 지역으로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사람들이 나가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신도시예요. 신도시는 주거 기능을 담당하는 거겠죠. 뭐 동탄, 우리가 살고 있는 동탄의 대표적인 신도시가 되죠. 동탄 2신도시, 2기 신도시입니다. 주거 기능. 그러면 이렇게 정부의 정책이 있고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죠. 교통 발달입니다. 교통 발달. 그래서 교통이 발달돼서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냐면 중심 도시로 접근성이 어떻게 됐냐면 향상이 됐어요. 접근성이 좋아졌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서울에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서울에 집값이 너무 비싸졌어요. 그래서 경기도로 나가고 싶은데 정부에서 동탄이라는 곳에 신도시를 만든대요. 그래서 살기가 좋대요. 근데 나는 주거지는 동탄을 옮길 수 있지만 여전히 직장은 어디냐면 서울이에요. 그러면 동탄까지 이사하기 어렵겠죠. 근데 동탄하고 서울 간에 GTX 같은 교통시설이 발달하면서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동탄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묶어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교외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교외화 현상. 그래서 교외화 현상은 중심 도시에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중심 도시의 주변 지역으로 나가게 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중심 도시가 있고 이 중심 도시에서 사람들이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교외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중심 도시로 출퇴근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심 도시와 여기 지역을 묶어서 이거를 대도시권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 대도시권이 만들어지는 형성 원인, 요인까지 살펴봤고 이거 말고도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너무 교과서적인 내용인데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예요. 욕구. 다시 말하면 서울에서 살았는데 사람도 너무 많고 건물도 너무 많고 그리고 좀 약간 자연 경관이 있고 한적한 곳에서 사람들이 살고 싶은 그런 욕구. 그러면서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서 경기도로 나온다. 교외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진 걸 대도시권이라고 얘기한다.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역시 대도시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가운데 있는 지도부터 살펴봅시다. 지도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묶여 있죠. 여기를 하나의 대도시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도는 어디를 나타낸 거냐면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그러면 중심 도시는 어디가 되냐면 서울이에요. 서울. 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범위를 묶어서 서울의 영향력을 받는 범위를 묶어서 이렇게 묶어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그려지더라. 그래서 이거를 대도시권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도시권에 지금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색깔이 칠해져 있는데 이 곳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다 정리해 줄 테니까 좀 알아두세요. 여기 첫 번째 여기는 고양시예요. 고양시에는 뭐가 있냐면 일산 신도시가 있죠. 신도시. 일기 신도시입니다. 일기 신도시. 그럼 신도시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위에 설명했듯이 주거 기능을 담당하죠. 그래서 고양시는 다시 여기 이어서 쓸게요. 그래서 주거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럼 봅시다. 고양시에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막 상업하고 업무 기능하고 막 공장들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아파트 단지가 있을까요?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잠을 자요. 다음날 일어나요. 일어나니까 직장이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죠. 그래서 서울로 사람들이 이렇게 출퇴근하겠죠. 그러면 고양시에는 밤에는 사람이 많지만 낮에는 어떨까요? 사람이 서울로 다 출근을 하니까. 그래서 고양시 이런 도시들은 주간 인구 지수가 매우 낮은 특징을 보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여기는 가평이라는 곳이에요. 가평군이라는 곳이에요. 가평이라는 곳은 서울하고 거리도 꽤 되죠. 그리고 여기는 가평군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을지 농촌 지역에 해당합니다.
농촌 지역에 해당하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여기는 뭐 아파트가 많거나 그렇지도 않겠죠. 그리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사람들이 여기까지 나가서 출근하기에는 거리적 무리가 있고 또 나가서 살 수 있는 공간이 뭐 아파트 단지나 이런 걸 만들어 놓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서울로 아침 출근하면 적죠. 그러면 여기에 사는 사람과 낮에 있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주간 인구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여기는 시험 문제 너무 자주 나오는 곳이어서 여기는 성남입니다. 성남은 두 군데를 알아둬야 돼요. 뭐하고 뭘 알아야 되냐면 성남에는 분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분당. 네, 신도시죠. 역시 주거 기능을 담당하고 있죠. 주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에 최근에 뭐가 있냐면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판교가 있어서 여기는 업무 기능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 기능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거리적으로 가깝죠. 그래서 서울과 거리적으로 가까워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많은데 어디보다는 적을까요? 업무기획 판교라는 도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양시보다는 어떨까요? 고양시보다는 주간 인구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곳이 되겠죠. 예, 됐죠? 그다음에 여기 봅시다. 여기는 최근에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용인시예요. 용인시. 그래서 용인시는 최근에 주택 단지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주택 단지 개발이 활발해지니까 상주 인구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급증하고 있어요. 여기 사는 사람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맞게끔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낮에 주간 인구 지수는 상당히 낮겠죠. 아파트 단지는 많은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용인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출근하겠어요? 서울로 출퇴근하겠죠. 그러니까 낮에는 사람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되겠죠. 예, 마지막 여기 살펴봅시다. 여기는 화성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죠. 화성시는 서울의 무슨 기능을 담당하고 있냐면 공업 기능을 분담하고 있는 지역이 됩니다. 공업 기능을 분담하고 있고 서울과의 거리가 이렇게 멀죠. 머니까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어떨까요?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공업 기능이 있으니까 낮에 일자리가 많죠. 일자리가 많으니까 주간 인구 지수도 높게 나타나겠죠. 네, 이걸 바탕으로 한번 매겨봅시다. 서울로 통근 통한 유출 인구 봅시다. 유출 인구 봅시다. 유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을 보니까 D가 되겠죠. D는 유출 인구가 한 170 정도 되고 유입 인구는 50 정도 되죠. 그래서 한 120 정도가 빠져나가고 있죠. 그러면 이 지금 고양, 가평, 성남, 용인 그리고 화성 여기서 했을 때 서울로 가장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는 곳은 어딜까요? 서울과 거리가 가장 가깝고 주거 기능만 분담하고 있는 D 고양시가 되겠죠. 그래서 D는 고양시가 됩니다. E는 어디가 될까요? E는 서울로 많이 빠져나가요. 150만큼 빠져나가는데 또 많이 들어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서울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서울과 근교에 위치해 있으면서 또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일자리가 풍부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E는 분당이 있어서 주거 기능과 판교가 있어서 업무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는 곳이 되겠죠. E가 여기가 됩니다. 그리고 A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서울과 빠져나가는 사람도 거의 없고 들어온 사람도 없어요. 서울과의 상호작용이 매우 적겠죠. 특별한 주거 기능이 발달해 있거나 업무 기능이 발달하지도 않고
서울과 거리도 먼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농촌적인 성격을 보이는 가평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C하고 B를 봅시다. B를 보니까 서울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유입 인구는 좀 많은 편이죠. 네. 그래서 여기는 그러면 서울로부터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에 무슨 일자리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B는 공업 기능이 발달해서 일자리가 있는 하성시가 되겠죠. C는 서울로 빠져나가는 사람의 숫자가 들어오는 사람 숫자보다 많죠. 그래서 여기는 주거 기능이 발달해 있죠. 그런데 D보다는 유출 인구가 적은 이유는 서울과의 거리가 조금 더 떨어져 있는 곳이고 최근에 주거 기능이 발달한 C는 용인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치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 지도에다가 정리해준 이 지역들은 대도시권에서 시험 문제를 엄청 많이 나오니까 좀 잘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 주간인구 지수 이제 자료를 봅시다. 주간인구 지수는 선생님이 앞에 설명했으니까 이번 시간에 설명 안 할게요. 100을 이렇게 커야 된다. 100. 그러니까 100 이상 되는 곳이 어디가 되냐면 A하고 B가 되겠죠. A. 그래서 A는 주간인구 지수가 100 정도에 거의 가깝죠. 100에 가깝다는 얘기는 산주 인구하고 주간인구 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 안에서 다들 동안 있다는 거죠.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빠져나가는 사람도 없고, 이 얘기는 농촌 지역인 가평이 되는 겁니다. B는 어때요? B는 주간 인구 지수가 어때요? 주간 인구 지수가 늘었죠. 120 정도 되죠. 주간 인구 지수가 늘었다는 얘기는 뭘 뜻합니까? 그 자리에 무슨 사람들이 들어올 만한 일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업 기능이 발달한 하성시가 되는 거고요. 하성시. C의 특징은 뭐예요? C의 특징. C의 특징은 주간 인구 수가 100 미만인데 최근 들어서 상주 인구가 엄청나게 늘었죠. 그래서 상주 인구가 최근에 들어서 많이 늘어는 용인시가 되겠죠. 용인시. 그리고 E는 어때요? E는 상주 인구는 그대로인데 뭐가 늘어났냐면 주간 인구 수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분당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판교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가 성남이 됩니다. 그리고 D는 주간 인구 수가 제일 낮죠. 그래서 서울로 주거 기능이 주로 분포하고 서울 근거리에 있는 고양시가 됩니다. 고양시. 구분하는 게 매우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이런 특징들을 이 지역에서 조금 기억하고 알아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 지도 가지고 다시 한번 선생님 정리해 줄 테니까 우선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대도시권에 대해서 실제적인 사례 가지고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기 중심 도시가 있습니다. 중심 도시. 이 중심 도시가 예를 들면 서울이 되는 겁니다. 서울. 그 바로 옆에를 교외 지역이라고 얘기하고 그보다 먼 곳을 대도시권 영향권이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배우 농촌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안에 이제 위성 도시랑 신도시 같은 게 있고요. 그래서 위성 도시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위성 도시는 중심 도시의 일부 기능을 분담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중심 도시가 가지고 있던 일부 기능을 가지고 나온 것. 그래서 선생님이 서울의 위성 도시는 안산은 공업 기능을 가지고 나온 곳이고요. 그리고 가천은 행정 기능을 가지고 나온 곳이고요. 의정부라는 곳도 있습니다. 의정부는 서울의 군사 기능을 가지고 나온 이성 도시입니다. 이런 이성 도시가 있는 곳에 이성 도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도 존재하냐면 신도시도 존재합니다. 신도시는 중심 도시의 주거 기능을 분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1기, 2기 신도시가 있습니다. 1기 신도시는 서울 근처에 있고 2기 신도시는 서울 1기 신도보다 서울과의 거리가 조금 더 먼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는 일산, 분당, 부천 이런 데가 있고요. 2기 신도시에는 이제 동탄 그리고 파주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통의 발달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그럼 얘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중심 도시는 보면 되고 여기가 교외 지역입니다. 바로 근처에 있는 거. 그리고 여기가 대도시 영향권이 되고요.
그 교외 지역은 중심 도시와 연속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연속된 지역이니까 중심 도시의 영역이 어떨까요? 영역이 크겠죠. 영역이 크고, 그리고 이 가장 먼 곳이 배후 농촌 지역이에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농촌 지역이죠. 그래서 농촌 지역이니까 농업이 이루어져요. 근데 중심 도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급적 농업이 아니라 상업적 농업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배운 농촌으로 갈수록 중심 도시의 영역이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이 교외 지역에서 이렇게 배우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중심 도시의 영향력이 작아지겠죠. 그러면 이걸 뭘 할 수 있냐면, 작아진다는 것은 통근, 통화, 유출 인구가 어떨까요? 줄어들겠죠. 그러면 아침에 눈 떴을 때 중심 도시로 통근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주간 인구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겠죠. 네, 이거 잘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도시권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대도시권은 이 모식도의 시험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실제 현실에 이렇게 적용되는 위에 있는 이 자료의 문제가 훨씬 더 잘 나오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정리해 준 것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뒷장을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지도를 실어놨어요. 이 지도 가지고 중요한 곳에 한번 정리 좀 해봅시다. 여기 서울이에요. 서울. 서울은 중심 도시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중심 도시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가 고양이라고 그랬죠. 고양은 일산, 일기 신도시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거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담당하고 있고, 서울과의 거리가 가깝죠. 그래서 서울과의 상호작용량이 어떠냐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주거기능 담당하고 서울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이 많겠죠.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는 나타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여기 두 번째, 여기도 알아두셔야겠죠. 여기는 파주입니다. 파주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줘야 될 거는, 공업과 연결시키면 인쇄 출판단지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기 신도시가 있죠. 이기 신도시, 파주에 은성이라는 이기 신도시가 있습니다. 왜 일기 신도시보다 이기 신도시가 거리적으로 서울과 뭐냐면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알아두세요. 여기 두 군데, 여기 이렇게 묶여져 있는 곳, 여기가 어디냐면 시흥하고 안산이에요. 그래서 시흥, 안산은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무슨 기능을 담당하고 있냐면 서울의 공업 기능을 분담하고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공장들이 많아요. 공장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공장에서 일하기 싫어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들 공장, 젊은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누가 많냐면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히 비율이 높은 지역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나온다면 외국인 근로자 인구 파트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했듯이 여기 봅시다. 여기 성남이에요. 정리해 두세요. 성남은 분당이라는 일기 신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의 주거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판교라는 테크노밸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업무 기능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서울과 가깝고, 그리고 일기 신도시가 있으니까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지만 판교라는 테크노밸리가 만들어져서 서울에서 판교로 출근하는 사람도 많다. 고향과 다른 점이 되겠죠. 고향과 다른 점은 이 판교가 있다는 이 차이점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또 봤지만 여기 좀 봐둬야 됩니다. 여기가 용인시예요. 용인시, 우리 시 바로 옆에 있죠. 용인시는 최근에 주택 단지가 개발됐어요. 그래서 상주 인구가 급증했어요. 그래서 주택 단지가 개발해서 여기에 사는 사람 많은데 상주 인구는 급증했지만
업무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낮 동안에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로 잘 나오는 곳이 우리 동네입니다. 우리 동네 여기입니다. 여기 화성시죠. 화성시는 공업 기능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공업 기능이 발달해 있고 또 화성시에 이기 신도시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동탄이 있죠. 동탄.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화성시는 공업 기능이 있으니까 일자리가 많죠. 일자리가 많으니까 낮 동안에 여기로 출근해서 오는 사람이 많겠죠. 그리고 이렇게 묶읍시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연결해서 여기 라인입니다. 여기 라인 이렇게 묶여지는 여기 라인입니다. 수도권의 동쪽에 해당하는 이쪽 라인입니다. 이쪽은 배우 농촌 지역이에요. 배우 농촌 지역. 서울과의 거리도 멀고 공업이 발달하거나 주거 기능이 발달하지도 않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은 서울과의 상호작용이 매우 떨어지는 지역으로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 안에서 사는 약간 서울과 상호작용이 떨어지는 그런 지역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도 꼭 정리해 두시고 알아두세요. 대도시권 관련하면 이 문제가 이거와 관련된 문제 날 가능성이 거의 100%니까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한번 봅시다. 이제 자료 84페이지 자료 한번 봅시다. 여기는 이제 교외와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서울 외곽 순환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 일기 신도시를 보면 서울 외곽 순환도로는 일산, 중동, 편촌, 삼본, 분당 이런 지역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기 신도시를 보면 이기 신도시는 여기는 서울의 더 큰 외곽 순환도로죠. 여기 이렇게 제2외곽 순환도로. 그래서 이기 신도를 보면 양주, 운정, 김포, 건단, 광교, 동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일기 신도시가 이기 신도시보다 더 가까이 서울하고 가까이 있고 이기 신도시가 일기 신도시보다 더 멀리 있는 이유는 교통 발달 때문이에요. 교통이 발달하면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신도시가 더 외곽쪽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이해됐죠? 이거 노선 확대 이것도 교외화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이 되고요. 교외화 현상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교통수단은 지하철이에요. 지하철. 그래서 지하철 노선이 외곽으로 나가면서 출퇴근 범위가 통근 범위가 늘어났다. 그러면 3기 신도시 나와 있는데 2기 신도시하고 1기 신도시 관련해서 문제 가끔씩 나오니까 그거는 선생님 뒷부분에 가서 정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이제 이거 가지고 어떻게 구분해 내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지도 주어지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광역시는 꼭 알아두라고 얘기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여기가 부산이에요. 부산이 그럼 뭐가 되겠어요? 대도시권에서 중심 도시가 되겠죠. 중심 도시가 되고 여기는 중심 도시에 영향을 받는 지역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지역이 되고 그래서 인구 변화를 보니까 90년대가 100이죠. 그래서 90년대 기점으로 여기가 기울기를 봐야 돼요. 이 그래프는 기울기가 가장 급하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90년도에 비교해서 인구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부산의 인구가 늘어날까요? 아니면 주변 지역에 부산 바로 옆에 있는 주변 지역의 인구가 늘어날까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거 서울로 바꿉시다. 서울의 인구가 늘어날까요? 서울의 인구는 감소하고 인구는 늘어나고 그 이유는 교외화 현상 때문이죠. 그래서 가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해당하고 그리고 나하고 다가 있죠. 다를 보니까 다는 계속해서 인구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죠. 이 얘기는 농촌 지역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기가 다가 되고요. 그리고 나는 인구가 늘어나다가 90년대 기점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중심 도시에 해당하죠. 그래서 가나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기역, 니은 한번 비교해 봅시다. 총 가구 수 이걸 뭘 얘기할까요? 가구 수는 인구수를 얘기하겠죠. 인구수. 그러면 서울의 인구수가 많을까요? 경기도에 만약에 성남 아니면 용인 이런 도시의 인구수가 많을까요? 한 도시에 당연히 서울이 많겠죠. 그래 가구 수 인구수니까 인구수가 가장 많은 A는 부산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인구수가 많은 B는 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인구수가 총 가구수가 가장 적은 C가 됩니다. 그러면 기역은 아파트하고 단독주택 중에서 부산하고 이 가 여기가 김해거든요. 김해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이 주로 나타나는 거주 형태예요. 그래서 얘는 아파트가 되고요. 얘는 단독주택이 되겠죠.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에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 되니까요. 됐죠? 이렇게 구분해 내면 됩니다. 이런 걸 잘 보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세 지역이 있죠. 이게 어딘지 두 지역이 있죠. 어딘지 몰라도 됩니다. 여기는 성남이고 여기는 이천이 되는데 서울을 보면 됩니다. 서울하고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서울하고 가까이 있겠죠. 그러면 A를 보니까 현재 살고 있는 읍면동으로 통근한대요. 성남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다 경기도네 아니면 같은 시내 다른 시도. 다른 시도면 여기가 서울이겠죠. 그럼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은 곳은 여기가 됩니까? 여기가 됩니까? 성남이 되겠죠. 서로 가까우니까 서울의 영향이 크니까 여기서 B가 되고 얘는 A가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구분해내면 되고 그 다음에 겸업농가하고 전업농가가 있습니다. 겸업농가는 투잡이에요. 그래서 겸업농가는 지가가 비쌀수록 겸업농가가 되고요. 전업농가는 지가가 쌀수록 전업농가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가가 비쌀수록 겸업 그리고 도시 근처일수록 겸업이 되고요. 도시에서 거리가 멀수록 전업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 지면서 출퇴근도 다른 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겸업 농가가 되는 거고 전통 농촌 지역 도시하고 멀리 떨어진 지역은 농사만 지을 수 있죠. 그래서 전업 농가가 되겠죠. 그래서 가를 보니까 겸업 농가 비율이 높게 나타나죠. 2018년. 그래서 도시의 영향을 크게 받는 성남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전업 농가의 비율이 높으니까 여기가 됩니다. 다 풀었네요. 그럼 가는 나보다 상업지의 평균 지가가 낮다. 성남이 여기가 서울하고 더 가까운 곳이 지가가 높다 되겠죠. 그리고 서울로의 통근율은 가가 나보다 높겠고 A는 B보다 2018 전원농가 수의 비율이 높다. A는 B보다 잠시만요. A는 B보다 전업농가 수 비율이 높다. 2018년 A는 선생님 지금 여기가 헷갈려서요.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죠. 그럼 A는 B보다 2018년 전업농가 수 비율이 높다. 네, 이게 정답인 것 같고 잠깐만요. B는 A보다 지역 내 인구 대개 농구 비율이 높다. B는 A보다 지역 내 농구 비율이 낮다. 선생님이 갑자기 이게 문제가 해석이 안 되네요. 잠시만요. 한번 해석해 볼게요. 선생님 이걸 잘못했네요. B는 A보다 지역 대비 농구의 비율이 높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A는 B보다 전업 농가 수 비율이 높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B는 A보다 지역 대비 인구 농가 비율이 낮다. 여기가 성남이 서울 근처에 있으니까 도시화가 더 되겠죠. 2000보다. 그래서 낮다가 되고요. 가는 B, 가는 A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3번이 있네요. 선생님이 이 수업하려고 풀었던 문제 잘못 필기해놔서 좀 헷갈렸습니다. 2번 문제 봅시다. 다음 자료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특성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가나 다가 주어져 있고 총 인구 가지고 구분해 봅시다. 가나 다 나를 보니까 99만 정도 되겠죠. 인구수가 가장 많은 여기는 나가 됩니다.
그리고 인구수가 가장 적은 여기는 선생님이 기억하라고 그랬죠. 안산이라고 했죠. 공업기능. 그래서 두 번째 인구가 많은 다는 안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선생님이 동쪽 지역은 농촌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인구수가 적겠죠. 그래서 가가 됩니다. 그러면 가는 어디로 사람들이 출근하겠습니까? 서울하고 거리가 머니까 같은 현재 살고 있는 곳으로 출근하겠죠. 그리고 B는 나 지역의 비율이 높은 거 보니까 서울로 다른 시도로 출근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다른 시도가 될 겁니다. 풀어봅시다. 나는 상주 인구보다 주거 인구가 많을 것이다. 나는 고향이죠. 여기는 낮에 주거 기능밖에 없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그래서 서울로 출근하니까 상주 인구가 주거 인구보다 많을 거고, 가는 다보다 면적을 보니까 가가 더 크죠. 근데 인구수는 다가 더 많으니까 인구 밀도는 가는 다보다 인구 밀도가 낮을 것이다. 맞는 말이 될 거고요. 나는 고향은 가보다 서울의 통관 인구 많을 것이다. 서울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니까 맞는 말이고, 다는 나보다 중간 인구 지수가 높을 것이다. 맞죠? 다는 안산으로 공업 기능이 있으니까 주간 인구 지수가 주거 기능만 있는 고향보다 높을 거고, 얘는 현재, 그리고 B는 다른 시도일 것이다. 맞는 말일 거야.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대도시권까지 수업을 다 했고요.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니까 선생님이 수업하고 싶은 내용을 전달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이 좀 안 되지만, 우선은 뭐 방학 때 우리가 만나서 수업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올려주고 공부하면서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그런 거 있으면 또 계약하고 2학기 때 문제풀이 할 때 질문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